TF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지혜 솔로몬. 안녕하세요, 김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권영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아입니다. 가위바위보 잘하세요, 혹시? 응? 잘하죠. 잘해요? 네. 저랑 가위바위보. 일단 두 분이 먼저 일단 이민아 씨, 해보시겠어요? 가위바위보. 아, 오. 잘하는데. 포! 아. 원래 진짜 가위바위보 잘하거든요. 아니 얼굴은 예쁘신데 가위바위보를 못하시네. 저도 못하는 게 있네요. 아, 정말 이 가위바위보를 정말 잘하신다고, 뭐 묵찌빠 엄청 잘한다고 막 해가지고 해보면 아무리 잘해도 10번을 뭐 일관적으로 이기겠습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오랫동안 횟수를 여러 번 하고 인생을 길게 봤을 때는 항상 성공만 할 수는 없잖아요. 가끔은 주저앉는데 이렇게 굴곡이 많고 변화무쌍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그 지혜를 오늘 알려주실 솔로몬을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락 성결교회 지영은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목사님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실래요? 가위바위보. 네. 목사님 이기니 그렇게 기분이 좋니? 너무 좋아요. 아. 근데 목사님, 네. 이제 뭐 강의도 하시고 또 예를 들어서 교회 내 젊은 친구들이 많잖아요. 네네. 근데 진로를 고민해서 상담을 오면 어떤 말씀 해주세요, 보통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요,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자신감을 끄집어내고 그거를 이렇게 좀 동기유발을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동기유발이요? 네. 뭐 이제 물론 객관적으로 이제 젊은이들한테 듣고 그 사람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또 이런저런 얘기도 해주죠. 네, 근데 네, 네, 네. 제일 기본은 뭐 저는 상담 전문가는 아닌데 그냥 목사로서 목회 상담 또는 목양적인 그런 어떤 대인 관계를 얘기하면 그분을 격려해주고 뭐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면서요. 그래서 네. 그분한테 격려해주고 그 집 속에 있는 거를 이렇게 끄집어내주는 거 그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하죠. 전문 알겠습니다. 분야입니다. 맞아요. 그 요즘에 이제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네. 사람들이 그 내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불안함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또 좋은 말씀 해주신다면서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한번 다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솔로몬 우리 지영우 목사님의 강의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위바위보를 수리적으로, 산술적으로 객관화시켜 놓고 가능성을 따지면 내가 가위를 내든 바위를 하든 보를 하든지 간에 내가 뭐를 하나 내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가위바위보 3개 중에 하나를 낼 수가 있겠지요. 상대방이 가위 내면 비긴다. 상대방이 주먹 내면 내가 진다. 상대방이 보 내면 내가 이긴다. 그러니까 가위바위보에서 승률의 확률은 그냥 단순하게 모든 조건을 그냥 평평하게 해놓고 그리고 따진다면 33.3% 이렇게 되겠죠. 이게 3분의 1입니다. 아까 우리 세 분 패널들께서 가위바위보를 하시면서 어떤 삶의 근본적인 지혜를 사실은 말씀해 주신 거예요. 늘 이길 수는 없어요. 근데 적어도 3분의 1은 이겨야 돼요. 아, 그래야 살지. 맞아요. 매번 지면 뭐 어떻게 살아요? 약 올라서 어떻게 살아요? 또 약 오르지 않아도 못 살죠. 자, 인생에는 이기는 게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는 것도 있고 또 내가 상실의 아픔도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참 중요한 문제죠. 자, 이런 거를 저는 이렇게 한번 얘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잘 봐야 됩니다. 잘 관찰해야 됩니다.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러면 인생에서 이기고 지는 이 생존 경쟁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제 그게 이제 오늘 제가 얘기할 주제입니다. 제가 대학원 공부할 때니까 거의 뭐 한 29년 전, 거의 30년이 다 되네요. 지금도 그게 기억이 나요. 제가 신촌 쪽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신촌에 거기에 어느 은행 지점에 제가 뭐 은행 볼 일이 있어서 갔습니다. 근데 보통 은행 가면 사람이 많아서 번호표 들고 기다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면서 은행 같은 데 보면 잡지가 있잖아요. 그죠? 네, 잡지를 이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사진 작가가 누군지 그것도 기억이 안 나고 제가 나중에 그 사진 작가가 누군가 하고 그건 뭐 벌써 30년 전이니까 나중에 인터넷 같은 게 생겼을 때 찾아봤는데 뭐 제가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진 작가가
자기가 어떻게 사진을 배웠는지 그 얘기를 거기에다가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작품도 거기 이제 어떤 잡지에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그 사람 기사가 나온 건데 그 사람 이제 작품도 이제 사진 작품도 나오고 근데 그 사람이 나이가 좀 드신 분이었나 보지요. 왜냐하면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이 선생님이었대요. 근데 제일 처음에 사진을 배우는데 선생님한테 갔는데 그 선생님이 계란을 하나 주더래요. 달걀을. 그러더니 이거 가지고 한번 사진을 찍어 오라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준 숙제니까 집에서 한 일주일 동안 그 달걀 놓고 계란 놓고 이렇게도 찍고 저렇게도 찍고 열심히 이제 여러 장을 찍어서 그래서 가져갔대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보더니 아 그래. 그러더니 한 일주일 더 한번 찍어보라고. 그래서 이제 계란 가지고 또 이제 일주일을 찍었대요. 힘드네요. 열심히 찍었대요. 그러더니 또 쭉 보고 나서 그래. 그래. 그래서 또 찍어보라고. 그러더니 또 일주일을 돼. 그렇게 해가지고 6개월을 계란만 찍었대요. 6개월을 계란 하나 가지고 6개월을 계속 찍었대요. 근데 이 계란은 말이지요. 논리적으로 본다면 계란의 모양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각도를 잘 이렇게 맞추면 완전 구형이 존재할 수 있겠죠. 원, 동그란 원이.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만 삐뚤어지면서부터는 100% 타원입니다. 그죠? 뭐 좀 더 길쭉하게 생긴 타원, 좀 더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타원, 그거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정확하게 구형으로 보는 거에서 조금만 삐뚤어지기 시작하면 그거는 100% 타원 종류들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밖에 없어요. 동그란 원 그리고 타원. 근데 그거 제 아무리 놓고 찍어봐야 뭐 무슨 가능성이 그렇게 많겠어요. 근데 그 사진 작가가 그 자기 글에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는 제일 처음 사진 배울 때 6개월 동안 지긋지긋하게 어떨 때는 쳐다보기도 싫었대요. 아마 집어 던지기도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뭐 계란이야 뭐 또다시 이제 갖다 놓고 찍으면 되니까. 근데 6개월 동안 사진을 찍으면서 자기는 명암을 알게 됐대요. 명암. 빛이 뭔지 알게 됐대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평평한 논리로 평준화시켜 놓고 보면 딱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는 것이 수십, 수백 가지 가능성이 나오더래요. 빛이 여기서 비치고 또 빛이 강하게 비치고 어슴푸레하게 비치고 그리고 계란의 이 가장자리가 빛으로 뒤에서 이렇게 되면서 아주 신비로운 그런 느낌도 나고 저는 그 얘기를 참 아주 귀중한 제 삶에서 얻은 아주 귀중한 자산으로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 자꾸 보면 안 보이던 게 보입니다. 자꾸 보면 안 보이던 게 보이게 돼 있어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보통 다른 사람들은 뭐 이렇게 가도 안 보이는데 부동산 전문가는 차만 타고 이렇게 쭉 어디 가다가 잠깐 차 좀 세워봐. 그리고 한번 쭉 한번 둘러보면 부동산 전문가의 눈에는 보여요. 요거 사면 이거 가보겠다. 이거 투자하면 괜찮겠다. 그죠? 다른 사람한테 안 보이는데 그 사람한테 왜 보일까요? 그 사람은 전문가니까 그래요. 많이 본 사람이니까 그래요. 제가 독일에서 박사학위 논문 쓸 때 저는 1600년대 그러니까 한 300년 전도 더 되죠. 그때 있는 어떤 문서, 그게 제 박사학위 논문 테마였어요. 근데 그게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A4 용지 알죠? A4 용지에다가 보통 우리 한글로 10포인트 글씨, 그리고 나서 줄 간격은 160보다 좀 더 좁게 한 150 정도로 해서 A4 용지 거의 빡빡하게 쓴 그 정도 분량되는 거 28페이지짜리 문서입니다. 뭐 그러니까 뭐 별로 뭐 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제가 박사학위 논문 테마인데 그거를 주구장창 참 많이 들여다봤어요. 하여튼 밥 먹으면 그거 놓고 들여다보고 밥 먹으면 그거 놓고 들여다보고 그래 계속 읽고 그래서 제가 박사학위 논문 쓴 그 텍스트 거기에 대해서는 독일어 뭐 현대 독일어하고 1600년대 독일어하고 조금은 달라요. 많이 다르진 않은데 근데 요 표현은 몇 페이지도 그게 있지. 뒤에도 그게 나오지. 그런 것까지 제 머릿속에. 뭐 그거는 제가 학위 논문 써야 될 거고 뭐 전체적인 분량은 28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뭐 그거야 뭐 이 잡듯이 그냥 쥐 잡듯이 그냥 제가 주구장창 그냥 논양 봤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눈에 점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제가 논문을 쓰는 그 분야에서 세계적인 대가들 진짜 탁월한 학자들 그 학자들이 쓴
그 텍스트에 대해서 쓴 논문이나 이런 걸 보는데 요 사람 내가 본 요거를 요 사람은 못 봤네. 그게 보이더라고요. 뭐 세계적인 학자든 뭐든 뭐 상관없죠. 그죠? 많이 본 사람, 그 사람한테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그러면 모든 게 다 보이게 돼 있다. 그런 거죠. 여러분, 삶에서 이기는 방법을 말씀드릴까요? 많이 보면 돼요. 들여다보면 돼요. 그런데 들여다본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어떤 사건이 있다. 그러면 사건의 겉에만 보면 안 돼요. 그 사건의 속을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누구랑 싸웠다. 그러면 그 사람 되게 기분 나쁘다. 그러면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이 한 말, 또는 그 사람이 육두문자를 썼다. 그러면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이 나한테 거친 말을 쏟아낸 거, 그것만 보고 그것만 들으면 표면만 보는 거지요. 근데 그 안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지요. 그 사람이 되게 요즘 집안이 어려워. 무슨 사업 조그만 거 하다 그게 거의 망할 지경이 됐어. 신경이 바짝 날카로워졌어. 그래서 아주 친한 친구고 그 사람이 좀 머리가 좀 벗겨져서 야, 넌 세수할 때 시간 별로 안 걸리겠다. 뭐 이런 많이 걸리는 거야. 안 걸리는 거예요. 머리로 하면은 많이 안 걸리는 거고 면적으로 하면 많이 걸리는 거네요. 근데 전에는 그래도 그 친구 그냥 농담으로 받아 넘기고 그러던 친구가 그때는 왜 이렇게 막 화를 내고 뭐 이놈 저놈 하면서 네가 내 면적 넓어진데 뭐 보태준 게 있어 뭐 이러면서 막 그래가지고 이놈 이렇게 괘씸하다 그러고서 막 싸웠는데 가만히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요즘 그 친구 어렵지. 이게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그죠? 들여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패널 세 분이 가위바위보 했잖아요. 삶을 기본적으로 보면 가위바위보 해서 내가 지든지 이기든지.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삶을 계속해서 이긴다. 가위바위보해서 계속해서 이긴다. 그렇다고 삶이 행복할까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국제적인 문제 얘기해 볼까요? 중동 문제,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리죠. 그죠? 이스라엘 국가, 유대인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둘러싼 그 아랍, 중동 민족들. 근데 이게 어느 한쪽이 한쪽을 완전히 그야말로 싹쓸이 뭐 인종 청소 뭐 이런 게 국제적으로 갈등이 심해질 때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독재자들이 있잖아요. 인종 청소라는 게 가능할까요?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모르지만 가능하지가 않고 또 그래서도 안 되지만 어차피 중동은 문제 해결은 같이 살아야 돼요. 같이 살아야지. 그걸 경쟁을 끝까지 해서 끝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지나. 그래서 치킨 게임 해보자. 근데 인류 역사는 그런 건 없어요. 끝까지 가면 둘 다 지는 거예요. 거의 모든 국제적인 분쟁을 보면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가위바위보. 그래요. 삶은 경쟁이에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3분의 1 정도는 내가 이겨야 그래도 좀 자존감을 유지하고 살 수 있는 거 그것도 현실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 틀만 가지고 그 프레임만 가지고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어떤 프레임이 행복하느냐? 적어도 제가 이제 3가지 단어를 말씀드려요. 첫 번째, 공존해야 된다.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 나랑 마음이 안 맞고 나랑 경쟁 관계에 있다고 저 사람 완전히 누르고 또는 저쪽 편 완전히 누르고 저쪽을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하면 내가 행복하다. 아니에요. 거의 모든 거는 공존해야 돼요. 공존. 여러분 동물, 식물 이런 데서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 생각되는 그런 종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종들을 이거 해를 끼친다 해서 몽땅 싹 잡아 죽인다. 그러면 사람이 모르는 생태 구조, 생태 사슬에서 다른 문제가 생겨요. 이 지구 행성의 모든 살아있는 존재 또는 뭐 우리가 보통 살아있다 그걸 생물이라 그러는데 그런데 돌 이런 거는 살아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죠. 그런데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 지구 행성만 보면 지구 행성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서로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프레임이 뭐냐? 그래서 필요한 삶의 가치관이 뭐냐? 우리는 공존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자, 근데 공존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저쪽 집하고 이쪽 집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맨날 싸워. 그러다
우리 아예 싸우지 맙시다. 옆에 있는데 뭐 어디 두 집 다 이사 갈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아예 자꾸 티격태격 했느니 담을 하나 치고 우리 싸우지 말고 삽시다. 담장을 쳤어요. 그러면 공존이에요, 이것도. 그죠? 공존의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담장을 치고 말은 안 하고 이거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부부가 싸웠어요. 그래서 싸우면 남자들은 되게 먼저 큰 소리 치죠. 그래서 남편이 당신하고 얘기하나 봐 이랬단 말이에요. 부인이 그래요? 얘기하나 봐요. 근데 이제 남편이 저녁 때 이제 잠자리에 들면서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중요한 회의 갈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남정네들은 큰 소리 치면서 금방 잊어먹어요. 그래서 낮에 싸우고서 저녁 때 집사람 부인한테 여보 나 내일 몇 시에 가야 되는데 꼭 깨워줘. 근데 여자들은 딱 한 번 한다면 해요. 그러니까 낮에 싸웠거든. 말 안 한다 그랬거든. 그래서 남편이 얘기하니까 그냥 고개만 끄덕거렸어요. 남자는 그냥 그것도 모르고 그냥 잠잤지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보니 벌써 늦었어. 큰일 났어. 여보 왜 나를 안 깨웠냐고. 그랬더니 부인이 대답도 안 하고 그냥 턱짓을 하는 거예요. 식탁 위로 이렇게. 식탁 위 보니까 여보 시간 됐어요. 일어나요.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말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써놓은 거예요. 일어나라고.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그냥 싸우지만 않고 사느냐 이 정도면 되느냐? 아니에요. 그래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존이 싸우지는 않고 같이 옆에 있다. 이거라고 한번 그 뜻을 그렇게 정해본다면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아져야 돼요. 그게 뭐냐면 상생입니다. 서로 상자잖아요. 그죠? 생자는 살 생자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사는 거예요. 아까 그 집이 담장을 쳤다 그랬잖아요. 양쪽 집이. 근데 담장을 허물고 그 양쪽 집 정원을 같이 넓게 쓰고 이쪽 집 손님 많이 올 때 우리 집 정원까지 같이 좀 쓰세요. 그리고 그쪽 집 어디 갈 때 어디 며칠 휴가 간다고요. 그동안 우리가 집 봐줄게요. 우유 오는 거 집어넣고 신문 좀 치워놓고 그리고 특별한 무슨 연락 오면 어떻게 하고 이러면 더 좋잖아요. 이 상생 이게 보통 많이 쓰는 말로 시너지 효과 동반 상승 효과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이 살면서 잘 들여다보면 경쟁 관계 이거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삶의 프레임이 생겨요. 자, 재밌는 얘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보통 수학 뭐 이런 거 할 때에 나오는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에게는 낙타가 17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아들들한테 유산을 이제 남겨주는 거지요. 낙타가 17마리인데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큰아들한테는 낙타의 2분의 1을 내가 유산으로 준다 그랬습니다. 둘째한테는 3분의 1을 준다. 그리고 셋째한테는 17마리의 9분의 1을 내가 유산으로 물려준다. 머리가 막 복잡하게 돌아가는 소리가 나네요. 자, 잘 계산들 해보세요. 자, 17마리. 2분의 1 하면 몇 마리인가요? 8마리면 하나가 남고 2, 8이 16이니까 9마리면 하나가 모자르고 그러면 첫째가 8마리만 갖겠다 그러면 둘째랑 셋째가 형님 좀 손해보시는데 괜찮겠어 이러겠죠. 그죠? 근데 첫째가 이게 2분의 1인데 8마리면 조금 부족하고 내가 9마리 가질게. 그러면은 둘째랑 셋째가 형님이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이러면 무지무지하게 사이좋은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러게 말이에요. 형님, 이렇게. 뭐 이게 이제 보통입니다. 법대로. 법대로. 그런데 뭐 낙타가 생물이니까 이게 뭐 8마리 하고서 그다음에 이 한 마리 남아 있는 거를 그 살아 있는 거를 자를 수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형이 9마리 가지려고 그러니까 이 지금 집사님이 형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이게 곤란한 거예요. 둘째는 3분의 1. 자, 17마리를 3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3, 6, 18 하면은 뭐 모자르잖아요. 5마리, 3, 5, 15 하면은 저기 되고. 둘째가 6마리 가지려고 그러니까 첫째가 야, 이놈아. 너 아까 내가 9마리 갖는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던 놈이 너는 6마리 가지려고 그래? 그러겠지요. 막내도 9분의 1이면은 17마리 9로 나누면 9, 28. 2마리면 안 되잖아요. 9 이런 거 하면 남고. 형제가 이걸 풀지 못하겠는 거예요. 싸움이 나게 생겼어요. 그런데 마침 거기를
어떤 노인 한 분이 낙타를 타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 잠깐 들려서 여보시오 물 좀 한 잔 마시고 갈 수 있겠소. 그래서 들어왔는데 그 형제가 그런 상황을 알게 됐어요. 노인이 가만히 좀 생각하다가 내가 해결책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겠소? 그러니까 세 형제가 그렇지 않아도 해결할 수가 없고 싸움 날 판인데 아이고 할아버지 좀 적절한 해결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할아버지가 가만히 있다가 내가 지금 타고 가는 낙타 이거를 당신들한테 줄 테니까 그러면 17마리인데 하나 주면은 18마리지요. 그러면 2분의 1은 얼마예요? 9. 3분의 1은 3, 6, 18. 6마리. 그 다음에 9분의 1은 9, 28. 딱 되네요. 그죠? 아유, 영감님, 그래도 되시겠습니까? 아유, 낙타 없이 어떻게 길을 가요? 아이고, 그래도 보니까 형제간 사이좋게 지냈던 것 같은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유산 나누는데, 그렇게 싸워서 되겠어. 나야 뭐 걸어가지, 뭐. 괜찮소. 그래가지고 형제간이 이제 18마리 됐는데, 형이 9마리 가졌어요. 형 9마리 여기다 놨어요. 그 다음에 둘째는 3분의 1이니까 몇 마리요? 6마리. 6마리 이쪽에 놨어요. 그 다음에 막내는 9분의 1이니까 몇 마리요? 2마리 여기다 놨어요. 자, 여기 몇 마리 있다고요? 9마리. 여기에 6마리. 여기에 계산이 맞지 분명히. 2분의 1이면은 2, 98, 9마리. 그죠? 3분의 1이면 3, 6, 18, 6마리. 잘 기억하세요. 여기 9마리. 여기 6마리. 9분의 1이니까 9, 2, 18. 여기 2마리. 그래서 9마리 더하기 6마리 하면 15. 그 다음에 여기 2마리 하면 17. 형제가 다 가졌어요. 그 노인이 이제 얘기하는 거. 이제 다 가지셨어? 2분의 1 가지셨어? 예, 어르신. 2분의 1 제가 제목 챙겼습니다. 둘째, 3분의 1 챙기셨어? 제 챙겼습니다. 셋째, 2분의 1, 저 9분의 1 챙기셨는가? 할아버지, 저도 제 몫은 분명히 챙겼습니다. 근데 한 마리가 남는구만? 그럼 내가 다시 타고 가지?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이거 뭐 복잡하게 얘기할 건 없고요. 이게 이제 2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1, 그리고 9분의 1을 통분을 해서 그러니까 제일 작은 걸로 통분하면 18분의 몇 이렇게 통분하면 되는데 통분을 하면 18분의 17밖에 안 돼요. 1이 비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가능한 거죠. 자, 여러분, 이거는 우리한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사람이 경쟁만 해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살 수는 있어요. 그렇게 되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힘센 사람이 잘 살죠. 약한 사람은 눌리겠죠. 그리고 돈 많고 권력 많고 남보다 똑똑한 사람은 많이 가지고 그리고 좋은 집에 살고 그리고 자원 많이 소비하고 그리고 약하고 못 배우고 한 사람은 계속 밀려나고 어느 정도 이하로 내려가면 인간 이하의 삶을 살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행복한가요? 저는 지금도 옛날에 한국은행 총재도 지내셨던 분이죠. 경제학 학자신 박승 교수, 그분이 쓴 칼럼, 아주 옛날에 읽은 칼럼인데 그게 제 인상 속에 아주 깊게 남아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선진국과 후진국이 이렇게 설명하면 아주 쉽대요. 수영장 아시잖아요. 그죠? 선진국은 수영장이 어디 있냐면 동네마다 공공 수영장이 있어서 누구나 다 원하는 사람은 싼 값 내고 다 수영할 수 있게 동네마다 공공 수영장이 있는 게 선진국이래요. 후진국엔 넓은 대저택 만들어 놓고 거기에 나만 쓰는 수영장, 내 집안, 넓은 집안에 거기 딱 수영장 만들어 놓은 거, 이게 바로 후진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이게 오잖아요. 그죠? 필이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 혼자 있는다. 이게 독재죠. 말하자면. 이게 나 혼자 독점하는 거잖아요. 그건 절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동남아나 이런 데 가보면 빈부격차가 심한 데 가보면 그러면 호텔 같은 데 이렇게 묵다 보면은 호텔 주위에 전부 다 총든 사설 경비원들이 서 있는 데가 많습니다. 무슨 이런저런 비상시 대비해서. 그리고 굉장한 저택들이 있으면 그런 저택에도 사설 경비원이, 무장 경비원이 있는 데가 많아요. 돈이 많으면 사람은 일반적으로 행복할 수 있지요. 남보다 지식이 많고 요즘은 지식 정보화 사회인데 정보가 더 많으면 남보다 앞서갈 수 있지요. 그런데 내 주변에 사는 사람이 나하고 격차가 너무너무 심해진다. 그러면 내 거를 지키기 위해서 무장을 해야 돼요.
담을 높이 쌓아야 돼요. 그 다음에 철조망을 둘러야 돼요. 그것도 안심이 안 되면 철조망에다가 전기가 흐르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건 뻔한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 이건 언제나 뻔한 거예요. 제가 국민학교, 요즘은 초등학교라 그러네요. 참. 그때의 국어책인지 바른생활책인지 그것까지는 기억이 안 나네요. 거기에 키다리 아저씨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저랑 연배 뭐 비슷한 분도 혹시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 혹시 기억나세요? 어떤 동네 큰 집이 있었는데, 근데 그 집에는 애들이 들어가서 놀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나무도 있고, 봄이면 이제 우미 돋고, 여름이면 나무가 울창해지고, 가을이면 나무에 열매도 열리고, 애들이 노냥 들어가서 노는 건데, 근데 그 집에 키가 큰 아저씨는 어디 멀리 출타했는지 집에 없었어요. 어느 날 그 아저씨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애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마당이고 뭐고 다 놀거든. 이놈들 다 나가! 그래가지고 다 내쫓았어요. 그리고서 애들 드나드는 개구멍 거기도 다 막고 해가지고 담을 높이 쌓았어요. 그런데 그 뒤로부터 그 키다리 아저씨의 집에는 봄이 오질 않는 거예요. 계속 겨울이에요. 아, 왜 봄이 안 올까? 아니, 봄이 올 때가 됐는데, 근데 봄이 오질 않는 거예요. 이 키다리 아저씨는 이상해서. 그리고 또 왜 이럴까? 아, 그런데 어느 날 일어났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봄이 온 거예요. 나무에 새가 와서 울고 있어요. 아, 너무나 기뻐서 창문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아마 또 어디 개구멍이 생겼던 모양이지요? 애들 몇 명이 들어와서 그 집 정원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봄이 온 거예요. 아, 저는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그 얘기를 읽으면서 어른이 돼서도 그 생각이 나요. 남과 더불어 사는데 거기에 내 집 마당에 봄이 찾아오는 거지요. 제가 아까 세 가지 단어를 말씀드린다고 얘기를 했어요. 첫째가 공존. 그는 그냥 옆에 존재하는 거예요. 적어도 싸우지만 않고. 근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상생. 서로가 참 돕고 아름답게 행복하게. 그러면 맨 마지막 단계가 가능합니다. 영생이 가능해요. 영생. 여러분, 영생을 신앙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냥 평범하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좋다. 그러면 헤어지기 싫어요. 뭐 그러니까 결혼해서 같이도 살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로 참 좋다. 그러면 계속 같이 있고 싶어요. 모두 같이 하고 싶어요. 여러분, 말하자면 영생이라는 기독교 신앙의 이 중심적인 이 단어를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 적용해 보면 싸우는 것을 넘어서서 공존, 공존을 넘어서서 상생, 그리고 상생을 넘어서서 할 수만 있다면 영원히 같이 하고 싶다. 늘 같이 살고 싶다. 이게 영생의 그 복이 우리의 사회에 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여러분,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 그거는 들여다보면 돼요. 그러면 남보다 많이 알게 되고 남보다 훨씬 더 많이 눈에 보이게 되니까 이길 가능성이 많아져요. 근데 목적을 내가 이긴다, 내가 위에 올라선다, 이것만 목적으로 잡으면 절대로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아마 여기 계신 분 누구나 다 살아오면서 다 경험한 것일 겁니다. 그래서 들여다보는 목적이 있어요. 이기기 위해서 그게 아닙니다.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들여다보는 목적은 서로 상생하기 위해서, 그리고 영생에 이르도록 거기까지 가는 그 아름다운 복을 지금 이 세상,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가위바위보 얘기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가위바위보 하자. 우리 100만 원 놓고 100만 원 가져가기 가위바위보 하자. 이러면 살벌하겠죠. 그죠? 아까 세 분이 하셨는데 그때는 그렇게 웃으면서 못할 거예요. 그죠? 살벌하겠죠. 근데 가위바위보를 놀이로 하면 참 재밌습니다. 묵집봐도 아주 재밌고 뭐 하다가 이렇게 꿀밤 때리기 하면 아주 재밌습니다. 서로가 이제 사귀는 젊은 남녀가 서로가 야, 우리 가위바위보 할까? 우리 한 대씩 맞게 할까? 그래가지고 서로가 때리면서 그러면서 사랑 고백할 기회를 노리면 그거는 참 재밌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인생은 경쟁 구조가 있어요. 그런데 그 경쟁 구조, 그거를 재미있는 놀이로 변화시키는 그런 기술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합니다. 멋지게 가위바위보 하면서 사시죠? 고맙습니다. 네.
아, 가위바위보 아주 아까 가위바위보 잘 다시 하면 더 재밌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왜 뭐 유명한 프로 골퍼들도 마음을 비우니까 이번에 우승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흔히 안 들리고 저는 사실 마음을 비우어지지가 않잖아요. 근데 비울 수 있는 게 벌써 실력인 것 같아요. 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운동은 어느 말씀드리니까. 운동이나 다 처음에 이제 고수로 올라가기까지 연습하는 게 힘 빼는 연습하는 거라. 어떤 운동이나 다 힘 네. 빼는 연습하는데 뭐 3년 걸리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목에 힘 주면 그거는.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 이 예. 시선을 좀 달리하려면 여러 가지 또 뭐 지식과 정보 또 교훈도 얻어야 되는데 또 의외로 보니까 아까 그 성경 속에서도 여러 가지 또 지혜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 근데 묵상이라는 말이요. 사람이 사람인 까닭은 파스칼이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다른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이 사람한테만 독특하게 주신 게 사유의 능력, 정신의 능력, 가장 평범한 말로 생각한다 그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생각하는 데 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거는 묵상하는 데 있다. 묵상의 뜻이 뭐냐? 생각하되 하나님하고 연관해서 진리하고 연관해서 생각하는 거를 묵상이라 그런다.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묵상하면 이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묵상을 하면 어떤 겉껍데기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속까지 들여다 보이고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묵상이 중요하다고 늘 얘기하는데 첫째는 말씀 묵상, 66권 성경 묵상하는 거죠. 두 번째는 생활 묵상. 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늘 묵상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또는 그분 심정이 어땠을까 또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뭐 가장 맛있는 라면 예수님이라면 뭐 하나님이라면 뭐 이제 갑자기 라면 먹고 싶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묵상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해지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정말 지혜롭고 잘 극복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그 인생에는 봄은 없다. 같이 더불어 살아야 봄이 있다. 그런 거. 미나야 친하게 지내자. 미안해. 다 풀기로 해요. 좀 사이좋게 경쟁 그만하고 영생을 얻으려면 공존하고 상생하는 과정이 먼저 선행이 되는구나, 우리 목사님. 정말 솔로몬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공존하고 상생해서 영생을 얻는 삶으로 한 발짝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자리에서 항상 그 솔로몬을 직접 만나실 수 있는 방법 저희 아래로 나가니까요. 아래 방법으로 방청 신청하시면 목사님 같은 우리 솔로몬 귀한 자리 함께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귀한 말씀 해주신 우리 목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를 외치면서 마무리할게요. 세상을 이기는 지혜. 성공!